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혜윤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할리우드 SF 영화로 보는 내일의 공동체 그리고 인종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요, 2022년도 작품이었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에 대해서 에블린이라는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SF 영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또 그 인종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맥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더 따끈따끈한 영화입니다. 2023년에 개봉했던 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뉴 아시아의 희망을 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행하려는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들어가며라고 작성해 놓은 부분은 말하자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할리우드 SF 영화로 보는 내일의 공동체, 그리고 인종 문제 두 번째 시간에는 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본격 SF 영화를 다룹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의 그 SF가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었다면,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면, 이번 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정말 그 로봇들과 그 기계와 결합된 인간들의 그 모습이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앞선 영화에 비하면 조금 더 이렇게 물질성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당시에 그 카피 문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인간적인가? 인간의 적인가? 라고 하는 그 카피 문구가 그 영화 포스터에 박혀 있었는데요. 이 그 문구에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인간하고 기계의 결합, 혹은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SF 서사, SF 장르에 굉장히 오래되고도 또 주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그 서사들, 기계와 인간 사이의 갈등 혹은 결합, 그 미래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러한 서사들은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을 한,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심지어 가지고 있는 이런 기계 앞에서 과연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 고민에 빠져들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이 기계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혹시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꼬마 로봇이 아시아계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이 아시아계 소녀 기계가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영화 안에서 그런 역할을 그 존재에게 부여했다면 왜 그렇게 설정을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과연 그 아이의 어깨에 달려있는 미래라는 건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는데요. 이 영화 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는 왜 이 기계 인간 소녀, 아시아계 소녀에게 이 인류의 미래를 이렇게 짊어지게 한 것일까요? 이 강의에서는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물음들의 답을 하면서 그 맥락들을 살펴보는 그런 그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 들어가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주목해서 읽을 부분은요, SF라고 하면 그래도 여전히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 미래의 대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끔 하는 장르이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도 SF에 대해서 뭐
과학 소설, 합리적인 어떤 것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그 과학 소설로서의 정의를 말씀드렸고, 또 사변 소설, 그 추론에 대한 것을 하게 하는, 사고 실험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그 사변 소설이라는 특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F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 또 그런 작용을 하게 마련인데, 제가 이 영화를 다룸에 있어서 궁금한 점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런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는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는 이렇게 복잡성을 띠지 않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정치, 경제, 그리고 국가 보안의 문제, 또 환경 위기까지 굉장히 또 수많은 불안과 또 여러 가지 위기의 국면에 복잡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또 이러한 변화들과 뗄래야 뗄 수 없이 긴밀하게 엮인 채로 또 우리 또한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인간이겠죠. 나, 그리고 내가 아닌 타자, 그리고 인간과 또 비인간이 서로 연결되어서 점차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존, 공생, 또 공진화를 지향하는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개인으로서의 우리가 이 복잡 다단한 그 공동체에 엮여 들어가는 그 모습들 중에서 여러 가지 면면이 있겠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는 특별히 또 인종의 문제에 제가 조금 더 천착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2023년 10월에 이 영화는 개봉을 했는데요. 사이보그 서사를 통해서 인간과 비인간의 어떤 그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역학 관계라든지 말씀드렸던 인종의 문제라든지 또 그 서구의 그 동양에 대한 그 말하자면 편견 어린 시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재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국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또 거대한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을 좀 하나하나 검토해 볼 수 있는 이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해보는, 이 산재해 있는 문제 속에 살아가는 개인으로서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고 실험, 이것을 해보는 시간을 또 이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조금 그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는 가렛 에드워즈라고 하는 감독이 2023년에 내놓은 작품입니다. 스타워즈 시리즈 중에서 로그 원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스타일리시한 그런 그 연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영화에서도 그대로 느껴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이미지는요, 이 영화의 등장 인물들인데요. 이 앞에 있는 이 흑인 인물부터 제가 조금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슈아 테일러라고 하는 미군이에요. 미군에 소속되어 있는 그 병장인데요. LA 폭발 사건, LA 핵폭발 사건이 이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 되는데, 그 사건에서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기의 한쪽 팔과 다리를 잃게 됐습니다. 대신에 이 조슈아 테일러 병장은 잃어버린 그 자기의 신체 대신에 보철로 된 그 팔다리를 착용을 하고 있어요. 이 영화 안에서 굉장히 그 적으로 상정되어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인간의 적대적인 AI들이 이 영화의 세계 안에는 존재하는데요. 이 AI의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는 니르마타라고 하는 그 미지의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니르마타의 딸인 마야에게 이 조슈아 테일러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잠복 요원으로 접근을 하고요. 니르마타를 제거하기 위해서 잠입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잠입을 했지만 마야라는 인물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뒤에 있는 여성 인물인데요. 마야라는 인물입니다. AI 기술자 아버지로부터 AI에 대한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뭐 만들어내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그런 기술 같은 걸 전수받은 인물이에요. 이 영화 안에서는 미국이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미국이 AI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AI 전문가인 이 마야의 아버지는 당연히 도망을 칠 수밖에 없겠죠. 또 마야는 아버지를 잃고 혼자 남아있는 그 고아 상태였다가 AI들에 의해서 입양이 됩니다. 오히려 인간들보다 더 인간적인 면모를 발휘해서 버려진 인간을 AI가 입양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보다 더 마야를 사랑하고 또 아끼고 이렇게 길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야는 AI들을 인간들보다 더 가까운 자기의 가족, 그리고 인간과 동등한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AI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고 니르마타의 역할을 이제 마야가 물려받게 됩니다. 앞서서 조슈아하고 이제 사랑에 빠진 인물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조슈아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돼요. 이 영화 초반에는 그 아이를 베고 있는 그 마야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마야는 이제 아버지에게서 전수받은 그 AI 기술을 통해서 자기의 그 뱃속에 있는 태아의 배아를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를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RP라고 하는 그 무적의 존재를 창조해내게 되죠. 이 그림상에서 가장 큰 그 면을 차지하고 있는 RP 혹은 알파5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린 아이, 순진한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는 여자아이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AI인데 진화를 막 해요. 여태까지 만들어진 AI 중에서도 가장 고도로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모든 그 AI 기계들을 그야말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계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점점 더 이렇게 발전을 시켜요.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그래서 약간 염력처럼 주변의 기계의 전원과 움직임을 굉장히 자유롭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스스로 학습을 하고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기계와 기술을 제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능력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이 반 AI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구권에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를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서구권의 입장에서는 그 위협 요소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그 하룬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AI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그 존재들을 이 영화 안에서는 시뮬런트라고 부릅니다. 이 시뮬런트 군사를 이끄는 군인 이고요. 그리고 니르마타가 된 마야를 호위하는 약간의 그 호위 무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좀 작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저 백인 여성인데요. 하웰 중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미군에 소속되어 있고요. 당연히 반 AI 정서가 굉장히 강한 인물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누구보다도 잔인하고 또 무감정하게 AI들을 처단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 이유는 본인이 그 반 AI 정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이기도 하지만 AI와의 전쟁에서 두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시작하면 니르마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막이 떠요. 니르마타라고 하는 것은 네팔어로 창조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더 크리에이터를 의미하고요. 고도의 AI를 설계한 신원불명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게 마야의 아버지였다가 이제 영화 안에서는 마야가 니르마타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AI의 창조자이자 또 그들을 구원한, 그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한 구원자의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AI들에게 신으로서 추앙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제 영화에 대해서 그 캐릭터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영화 안에서도 몇 가지 좀 인상 깊은 그리고 주제와 연결될 만한 몇 가지 장면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요, 총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The Creator, The Child, The Friend, The Mother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영화의 좀 간략한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요, 인류, 그리고 인공지능, AI, 시뮬런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 존재들과 동조자들 사이의 그 갈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디스토피아적인 면모를 물씬 풍기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 미래 전쟁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SF 영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Everything Everywhere 그 영화도 SF적인 요소가 멀티버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하드코어한, 하드한 SF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요, 처음에 이제 오프닝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1950년대부터 약 100여 년간의 그 시간을 이렇게 아주 빠르게 보여줍니다. 인간 친화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던 AI가 2055년경이 되면 LA에 핵무기를 투하해서 터뜨리게 돼요. 그래서 LA 지역에 살고 있는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태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2055년에 LA 핵폭발 사태로 인해서 AI와 이 전쟁을 미국은 선포하게 됩니다. 비인간 기계 존재들, 그러니까 LA의 그런 어마어마한 사태를 저지른 AI 전체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협력하는 뉴 아시아, 벌써 좀 약간 감이 오시죠? 아시아의 그 여러 국가들을 한데 모아서 미국, 뉴 아시아 이런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게 이제 이 영화의 좀 독특한 점인데요. 미국은 AI 친화적인 뉴 아시아를 감시하고 공격하면서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핵폭발로부터 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2065년이 되면 특수부대가 잠입을 해서 AI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던 그 니르마타를 제거했다라고 이 미군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2070년 현재 시점에 이 니르마타가 여전히 숨어서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AI들을 추격하고 이렇게 전멸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 거대한 그 비행 함선을 미국이 만들게 돼요. 이런 그 함선 이름이 노마드인데요. 이 함선을 앞세워서 이제 그 뉴 아시아로 본격 침범을 해서 이 니르마타가 비밀리에 만든 것으로 밝혀진 그 알파5라고 하는 기계를 그 무기를 이렇게 제거하려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본격적인 또 다른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작전에는 2065년,
그러니까 잠입해서 니르마타를 제거하는 데에 그 위장 요원으로 잠입했던 그 말씀드렸던 그 남자 주인공 조슈아가 이렇게 중요 인물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그 작전에 실패하게 되고 이제 한동안은 이제 그런 업무에서 그런 임무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 조슈아라는 인물이 니르마타의 그 숨어 있는 곳이 어딘지 아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이유로 다시 한번 그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니르마타와 알파5라는 존재가 있는 곳으로 다시 이제 파견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슈아라고 하는 인물은 약간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몸담은 내 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RP라고 하는 그 미국의 적이 될 것이 뻔한 이 존재를 파괴시킬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조국의 어떤 이익, 또 조국의 승리라는 것보다는 뉴 아시아, 말하자면 서구에 의해서 어떤 타자로 구분이 되어 온 그 뉴 아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인간, 비인간의 어떤 그 새로운 희망으로서 상징되는 RP를 살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요, 이 RP가 마야가 복제한 그 둘 사이의 아기를 이렇게 복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슈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미국의 국가 정체성이라는 것을 대변하기보다는 후자, 그러니까 뉴 아시아로 대변되는 비인간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새로운 희망, 가치에 더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그런 서사를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영화 안에는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그 뉴 아시아를 감시하고 추격하고 침입하려고 거대한 자본을 들여서 만들었던 그 노마드라고 하는 미국의 항공 그 모함, 그것이 조슈아와 그리고 이 RP의 합동 작전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미국 제국이 될 텐데요. 그 제국으로서의 미국은 결국에 몰락을 하게 되고요. 아마도 회복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내상을 입었을 겁니다. 그 추락하는 노마드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뉴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시뮬런트들이 한데 모여서 굉장히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나요. 그리고 RP가 그러한 그 환호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RP를 연호하는 시뮬런트들을 보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좀 전형적으로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에 이 영화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거예요. 이 영화는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조금 보여지는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간 영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보는 맛은 있는데 이렇게 뒤로 갈수록 서사의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그 영화다라는 평가가 좀 이렇게 대체적입니다. 화려한 시각 효과나 그런 그 음악에 비해서 좀 이야기가 좀 뒤에 가서 힘을 잃는다 이런 그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 그 서사적인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안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논쟁적으로 좀 이렇게 삐뚤게 볼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봤던 영화이고요. 제가 몇 가지 그 장면들을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총 5개의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프닝부터 일단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뉴 아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희망으로서의 RP를 제시하는 이 영화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굉장히 또 눈에 띄는 것이 노마드라고 말씀드렸던 그 거대한 함선인데요. 그 함선이 상징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동양에 대한 시각을 이 서구가 어떤 식으로 여전히 갖고 있는가 이거든요.
보통 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서구의 동양에 대한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상당히 피상적으로 다루어져 있다는 것이 저의 이 영화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가 피상적으로 다루어지다 못해 보통은 이제 좀 지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SF 영화 속에서 아시아 혹은 아시아인들이 좀 이렇게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또 반복되고 있다라는 문제 지적을 저는 또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프닝은요, 제가 이 영화에 한 2분가량 되는 오프닝 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Future of robotics. Let them help you. Chores around the house, there isn't anything they can't do. The next marvelous advancement in robotics is artificial intelligence. By studying the human brain, we have given independent thought and life to robots, allowing them to join the American workforce almost like real people. Now, a new technology is bridging the gap between humans and AI, making us closer than ever. By scanning your own facial features, we can give them to a fully robotic body, making them more human than human. With a simulant, the future's never looked better. AI is integrated into all parts of our day-to-day life. They cook our meals. They drive our cars. They are our civil servants, keeping the peace. And with the new state-of-the-art defense system, they even... Years ago today, a nuclear warhead was detonated in Los Angeles. Nearly 1 million people incinerated in the blink of an eye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d to protect us. We banned AI in the Western world, so this will never happen again. Yet the republics of New Asia do not share our concern and continue to develop AI, embracing them as equals. And make no mistake, we're not at war with the people of New Asia, but the AI they harbor. This is a fight for our very existence. For as long as AI is a threat, we will never stop hunting them. 이 오프닝 장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그 쇼트가 연속이 되어 있는데요. 기계와 굉장히 좀 이렇게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던 서구권, 특히 미국이 어떻게 그 관계가 역전이 되어 가면서 그 AI들을 적대시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구가 그 AI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RP가 이제 그 추락해버린 노마드 앞에서 이렇게 그 어떤 미래의 희망으로 제시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이제 영화 줄거리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RP라고 하는 기계이면서 어떤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존재가 어떤 제국으로서의 미국이 추락한 또 뉴아시아라는 곳에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다는 이 설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떤 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이라는 그 시선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도 바로 이 앞선 오프닝 장면에 이어서 이 마지막 장면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저의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공감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는요, 이 오프닝 장면에서도 보셨겠지만 기계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굉장히 좀 이렇게 필요한 존재로서 항상 옆에 이렇게 있는 존재였어요. 점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의 모습을 하게 되고 굉장히 친숙한 모습으로 AI가 변화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할은 항상 인간에게 보조적이고 도움을 주어야 하고 이 관계에는 절대 평등해질 수조차 없는 역전이라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걸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역전되어 버렸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오는가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한 가지의 미덕 정도를 찾는다면 지금 인간이 기계 혹은 기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공포, 위계 질서가 이렇게 전복될지도 모른다, 역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의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그 포착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헐리우드의 그 영화 작가들이에요. 이들의 그 글쓰기라고 하는 이 노동이 AI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 대체되어야 한다라는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이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여파는 지금 우리한테도 굉장히 고스란히 오고 있는 게 봉준호 감독이 이제 미키 17이라는 원작 소설을 가지고 미키 7이라는 그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 개봉이 1년 정도 이제 미뤄졌어요. 그 이유가 헐리우드 파업 여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멀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점에서 이거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인간의 기계 혹은 기술에 대한 공포에 대한 어떤 그 반발심이랄까요? 공포심 같은 것을 이 영화가 좀 잘 포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이것은 이제 해외의 사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심심치 않게 이런 기사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들려오죠. AI에게 상담 자리를 그 내몰린 상담원의 그 기사들이라든지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 노동 시장에서 AI에 의해서 인간이 대체될 수 있다는 그 현실감, 거기에서 오는 그 무력함과 공포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도 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점을 이 영화가 좀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오프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그 기계와 인간의 관계가 역전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에 대해서 이 영화가 한켠에 짚고 있는 점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영화가 굉장히 그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면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이렇게 들이우고 있어요. 이 미국이 영화 안에서는 거의 1조 달러 정도를 들여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AI들을 감시하는, 더 큰 맥락에서는 뉴 아시아 전체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폭탄을 떨어뜨려서 전체 그 뭐 인구가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아주 뭐 이렇게 폭사를 시켜버리는 그런 도구로서의 이 USS 노마드라고 하는 거대한 기계를 이제 공중에 띄우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에 감시를 하겠다는 거고, 거대한 자본이 이 제국주의적인 그 아시아에 대한 그 서구의 제국주의적인 그 감시의 시선을 너무나 이렇게 숨김없이 또 자본과 결탁시켜서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영화에서는 이걸 굉장히 좀 이렇게 비판 어린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잔뜩 들여서 감시하고 폭력을 가하고 죽음을 선사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행선에 대해서 이 영화 그리고 감독의 시선이 굉장히 이렇게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제가 여기도 정리를 해놨지만 AI들에게 친화적이다라고 했던 그 뉴아시아라고 하는 그 국가들은 사실 그 미국이 개발시키고 미국이 발전시킨 그 로봇 기술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계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이식한 상태예요. 그런 그 이식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구권이 우리는 AI와 적대 관계야라고 하면서 어떤 그 뭐 타협이나 이해나 이런 것 없이 제국주의적인 감시 체계와 이런 거대한 자본 기술을 결탁을 해서 굉장히 역으로 감시하고 공격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비판의 대상이 너무나 당연히 될 만한 존재라는 것을 영화가 이렇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서구의 기술을 이렇게 흡수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혜를 받은 아시아의 국가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이분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서구 미국의 요 노마드라는 그 존재 자체가요. 이 영화의 그 오프닝 시퀀스 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오프닝 시퀀스를 보면 이제 LA에서 AI에 의해 그 핵폭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상원에서 이제 연설하는 장면이 지나갔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런 대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뉴아시아와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인간에게,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결국에는 미국인, 서구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AI가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이상 AI의 존재를 끝까지 추적해서 제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국의 상원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아마 국방부 장관이거나 그럴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둘러 아닌 척 이야기하고 있지만 AI 친화적인 뉴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그리고 미국을 위시로 하는 그 서구의 전면적인 전쟁 선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장면에서 그 오프닝 시퀀스의 그 상원 그 의회에서 연설하는 그 장면에서 제가 너무나 익숙하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9.11 테러에 대한 당시 미국 부시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은 2002년에 이제 2001년에 있었던 그 9.11 사태에 대해서 부시가 이제 의원에서 연설을 하는,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그것을 제가 좀 가지고 온 건데요. 사실 2000년대의 시작은 9.11로 시작했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9.11 사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던 그리고 또 19세기의 미국 전역에 퍼져 있었던 어떤 그 명백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서부로 확장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이 미국인들이 펼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그 서부로의 확장의 논리를 이제는 너무나 이렇게 전 세계로 당연하게 퍼뜨리고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그런 그 상황에서 미국에게 이 9.1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기치 못한 공격, 그 멈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태로 작용을 했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은 미국이 어떤 그 새로운 제국으로 벌려온 전 세계에 간섭해온 것들 의 결과 미국이 국제 질서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9.11로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미국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백한 운명이라고 하는 19세기에 굉장히 널리 퍼졌던 그 미국인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어떤 그 기조가 있습니다. 미국은 너무나 당연하게 미국 그 영토 전체를 당연히 차지해야 할 명백한 운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데요.
이 명백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게 미국의 예외주의라고 하는 것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미국의 예외주의라고 한다면 미국은 어떤 그 전쟁을 자기네 본토에서 치른 적이 없다. 그리고 한때 전 세계를 잠식했던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냉전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본토에서는 자리 잡지 못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예외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미국의 명백한 운명, 어떤 예외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이 9.11이라고 하는 사태까지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 미국의 이런 공격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예외주의적인 시각, 그리고 논리가 여기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성, 이러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그 미국의 논리 구조가 여기 보시는 9.11 이후의 대응으로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 부시 행정부의 2002년 당시 그 의회 연설에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보면요. 이 미국 부시 그 당시 행정부는 9.11 발발 초기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강한 형태로 이 명백한 운명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우리의 그 자유의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전 세계에 펼치고 있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이런 가치들을 방해하는 이 악의 그야말로 축들을 매우 강력하게 대응하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이렇게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예외주의의 그 전형적인 그 수사를 활용하면서 지금이 자유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 역사상 특수한 역할을 행하도록 선택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백한 운명과 그리고 또 예외주의적인 그 담론을 9.11에 대한 대응에도 그대로 논리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 그 상원에서 연설하는 그 맥락도, 그리고 또 AI 또 뉴 아시아에 대한 선전포고 또한 이 맥락에서 그대로 이렇게 읽힌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면모에 대해서 이 영화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미국의 이런 제국주의적인 태도, 그리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노마드가 이렇게 추락하고 난 것을 보고 있는 RP라고 하는 대안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저는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어떤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것에 대한 비판으로 왜 하필이면 아시아인의 형상을 하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 로봇이어야만 할까? 이게 제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제 조금 이렇게 오리엔탈리즘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미국, 서구에 대한 비판이 왜 꼭 아시아, 그리고 뉴 아시아는 또 AI를 굉장히 친화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도로 진행이 되는가, 뭔가 이렇게 비약이 너무 심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드는데, 미래는 곧 AI이고 또 아시아 전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거나 동일시 되는 것이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 심지어는 이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의 아시아의 이런 미장센이라든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뉴 아시아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우산 아래 우리가 아시아라고만 생각해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특징들, 개별성들을 한데 그냥 뭉뚱그려 놓고 아시아적인 것이라고 하는 걸 영화 안에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은 아시아라고 하면 침범을 당하는 대상이
되고요. 또 그럼으로써 피해자가 되는 아시아이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승려 복장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논농사를 짓고 있는 AI 시뮬런트들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평화주의적이고 온건한 이미지로 이 아시아가 그려집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그 AI하고 종교라고 하는 것, 초월적인 어떤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것도 이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분인데, 수명을 다한 AI, 시뮬런트를 화장하는 문화가 있다든지, 또 시뮬런트들은 물론이고, 또 AI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승려라든지 어떤 구도자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영적이고 초월적인 개념을 AI하고 이렇게 연결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선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서양인의 시각에서 보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다라는 그 혐의를 지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오프닝에서 로봇의 어떤 그 빠른 발전상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기술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이 AI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뉴 아시아의 AI들은 굉장히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있고 또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영적이고 초월주의적이고 그야말로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뭔가 좀 이렇게 논리의 비약이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오리엔탈리즘적인 모습들, 심지어는 이 오리엔탈리즘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피상적이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 속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에 더해서 조금 더 요것에 좀 집중을 해서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보려고 합니다.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야기했던 그 오리엔탈리즘하고 좀 구분을 지으려고 이렇게 만든 용어예요. 이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은 1970년 일본 오사카 박람회를 기점으로 하는 그 일본의 세계 경제 대국으로의 성장, 이것이 주변 아시아 국가의 경제 발전, 또 과학에 대한 관심, 과학의 발전에도 어마어마한 그 영향을 주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때에 미래를 상상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런 대회가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93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대전 엑스포가 열리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드렸던 1970년대 오사카 박람회라는 것이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1980년대, 90년대 경제 성장, 과학 기술 산업 분야의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아시아 도시들의 경제 또 기술 이런 성장세에 대해서 당시 서구권, 특히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좀 불편한 시각을 보냈다고 해요. 이러한 시대적인 맥락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제가 여기 인용하고 있는 Spaces of Identity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체성의 공간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책이고요. 1995년의 연구서입니다. 제가 여기서 인용한 건 2002년 편집본이고요. 부제는 이렇게 뭐 글로벌 미디어, 일렉트로닉 랜드스케이프스 앤 컬처럴 바운더리스라고 해서 글로벌 미디어, 전자 환경 및 문화적 경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저서의 저자인 데이비드 몰리 그리고 케빈 로빈스 이 두 연구자는요,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새롭게 정의되는 문화적인 경계 그리고 이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것은 이 굵은 글씨체로 제가 처리해 놓은 부분을 좀 보시면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왜 특정한 타자가
서양의 상상 속에서 그토록 위협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탐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이 발전하는 그 시기에 그 주역이 된 것이 서양이 아니라 동양, 일본인 것에 대해서 서양인들이 느끼는 불안, 공포라고 하는 걸 이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에서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아의 성장에 대한 선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서구의 감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일본의 경제 성장 또 기술적인 비약을 통해서 일본이 세계 무대에서 급부상한 시기가 1980년대인데요. 서구에서 비판적인 포스트 휴머니즘,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전통적인 인간 중심주의적인 것들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해체해야 된다. 그런 인간 중심적인 것에서 그 외연에 위치했던, 그 외면당했던 그 타자들, 뭐 예를 들어 여성, 또 비인간들, 뭐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야기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시기하고 굉장히 겹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서구의 이런 전통적인 휴머니즘의 담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해체가 이루어지던 그 시기에 일본이 그 경제적으로 실제적인 발전을 거듭한 시기랑 겹쳐진다는 건데요. 전통적인 휴머니즘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동안 타자로 취급했던 것들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떠오르는 시점하고 뭐 말하자면 그 도나 해러웨이가 사이보그 선언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기술 또 기계, 동물, 여성 이런 경계를 마구마구 해체하고 횡단한다고 주장했던 그 시기에 사이보그 개념을 내놓았었잖아요. 그 시기에 일본이 정말 그런 주체로서 등장을 한 거예요. 서구에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논의가 시작되고 있던 시기에 뭔가 그 구체적인 경제 발전의 어떤 그 실체로서 일본이 그런 것으로 등장을 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감에 서구권은 휩싸이게 되었다. 그런 해석을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용을 한 것처럼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은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야기하는 오리엔탈리즘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미래 시공간에서조차 20세기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서구가 그랬던 것처럼 아시아를 통제하기 위한 서구의 어떤 욕망 에서 비롯된 문화 전술로서 이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이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아시아의 어떤 기술 성장에 대해서 선망과 또 두려움이 한데 뒤섞여 있는 어떤 그 감정에서 나타난 것을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이어갈 텐데요. 제가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그 책의 인용 부분입니다. 이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헐리우드에서 아시아인들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전형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재현되었는가를 보여드렸었는데요. 할리우드 SF 영화 속에서도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의 아주 오랜 좋지 않은 전통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SF 영화들이에요. 블레이드 러너,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49, 그리고 고스트 인 더 쉘, 이게 공각기동대를 영화한 영화고요. 그리고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제가 일부러 이런 장면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영화, SF 영화 안에는 이런 동양 여성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성 인물들만 제가 일부러 골라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그냥 당연하게 영화들 안에 녹아 있어요. 이게 Everything Everywhere 그 영화는 우리가 그 한 가족의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들이 삶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그 갈등을 극복해 가는가, 그런 그 이야기들에 조금 더 이렇게 밀착해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이런 할리우드 SF 영화 속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제로 아시아인 캐릭터를 뭔가 어떤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서 재현하거나 어떤 중심 인물로 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전형적으로 일본인 여성은 이럴 것이다, 또 아시아계, 또 기계와 결합되어 있는 여성은 뭐 이렇게 성적 대상으로 이렇게 보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시아에 대한 뭔가 그 서구의 공포의 발현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살펴본 그 영화 속 장면이나 어떤 그 의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제하고 연결시켜보고 또 추가적인 질문을 더 던져보는 것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써온 것은 이 영화 감독의 인터뷰예요. 여기 보면 이 AI 존재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인간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렇게 공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이 영화를 만든 어떤 그 중심 생각이라고 할까요? 이 감독의 그런 그 취지로 인터뷰를 한 건데, 제가 여기에서 뭔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하고 기계가 결합되고 그 경계가 점점 더 이렇게 모호해져 가는 그 포스트 휴먼의 이야기를 할 때 인종에 대한 이야기는 왜 빠져 있는 것 같지? 라고 하는 게 제 항상 깊은 고민이었어요. 항상 궁금한 점이었고요. 심지어는 가장 최신의 SF 영화의 이 서사가 재현하는 타자 에도 인종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 정도로 피상적일 수밖에 없나 하는 황당함 같은 게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된 어떤 그 시작점이 된 부분입니다. 이 영화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를 비판하려는 그 시도, 의식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자성, 여기 이 인터뷰에서 보여지고 있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또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포용 의식도 저는 굉장히 수용할 수 있어요. You should learn to coexist with others. 그러니까 다른 존재하고도 이렇게 공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영화 속 대사거든요. 이러한 우리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여러 가지 서구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꼭 뉴 아시아라고 하는 그 거대한 우산 아래에 수많은 그 아시아의 문화적인 경계라든지 뭐 독특한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경계가 다 붕괴되는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불만이라면 불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결국에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그 공동체, 배제를 앞세우는 그 공동체보다는 뭔가 더 이렇게 포용적인 시각에 대안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구상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보는 한계라는 것은 아시아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인 태도로 여전히 그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으로 이 아시아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식을 과연 이 영화가, 이 감독이 하고 있는가, 못했다라는 것이 제 문제 의식입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저의 생각을, 비판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요. 이 미국 그리고 뉴 아시아라고 하는 범아시아 국가 간 이 헤게모니 대결, 이 힘싸움,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의 형상을 한 AI의 승리로 이 영화가 결국에 보여주려고 하는 미래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최신의 SF 서사에서조차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다루어지는 아시아에 대한 묘사 또한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레오타입을 공고화하는 영화의 이러한 서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 영화는 굉장히 뒤에 가면 서사가 굉장히 좀 빈약해진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노마드라고 하는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조슈아하고 알피가 그 노마드 안에 잠입을 합니다. 잠입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달로 이들이 떠나요. 달로 향하는 비행선 안에 이들이 숨어들게 되는데요. 이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의해서 개척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이미 상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주선 안에 보면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백인들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유색인인 존재는 이 알피 그리고 조슈아밖에 없어요. 미국이 자기들의 그 대륙을 서부로 확장한 끝에 결국에는 달로에까지 그 확장을 시도한 끝에 이 영화 속 세상에서는 그게 완성이 된 건데요. 그런 그 새로운 개척지에 뭔가 그 유색인들의 존재는 왜 보이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금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론격으로 가져왔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여태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그 시각에 근거해서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볼드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와 타자가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공존, 공생, 공진화를 지향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디까지의 그 경계를 이렇게 펼쳐야 하는가? 어디까지 포용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저의 질문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도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개념인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기반을 하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자면 그 개인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개인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공동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뭔가 나와 타자의 그런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러한 빠르게 변화해가는 세계에서 과연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공동체라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좀 근본적인 굉장히 좀 이렇게 말하자면 위험한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물음은 여기에까지 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의 인류가 구상할 수 있는 공동체의 어떤 양상이 포용적인 공동체의 양상이라면, 그러니까 뭔가 다양성을 더 존중하고 이러한 포용적인 모습을 한 공동체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포용적인 공동체를 우리는 정말로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맴돌게 됐던 질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뭐 약간의 미덕이 되는 그 포인트들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뭔가 조금의 더 가능성을 보자면 이 영화는 인간하고 비인간 관계의 어떤 가능성에는 굉장히 주목을 한다는 점에서, 아까 그 시의성에 의해서 이어서 이 가능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높이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오프닝 장면에서 보신 것처럼 서구의 로봇 발전사라는 것이 상하 관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충성, 도움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그 상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전제로 했다면 뉴 아시아의 시뮬런트들은요, 인간과 애정 그리고 공감이라는 것에 근거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로 막 퍼져 나갔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장면들에 이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그 주제들, 질문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들어가며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지구적 차원의 불안과 위기 상황, 그리고 유동성과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 세계에 이러한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 혹은 차원의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이 상상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영화 속에서 시뮬런트들하고 서구 사회의 그 갈등이라는 것을, 그 위계 질서가 전복되는 그 갈등의 모습을 노동시장을 둘러싼 이민자와 또 그 백인 사회의 갈등 하고 연결지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대응해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이 영화에 달로 가는 그 비행선 안에도 백인밖에 없지만 AI에 의해서 그 핵 폭탄이 터졌던, 사실은 그 AI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의 코딩 오류에 의해서 그런 사건이 펼쳐진 거였거든요. 아무튼 그 핵 무기가 폭발하게 된 그 LA에는 유색인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작가의 의도인지 뭐 감독의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백인들이 주로 이렇게 화면에 잡히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LA 지역, 미국 LA 지역에는 그 백인의 인구수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점점 더 이렇게 교외 지역으로 백인들은 빠져나가게 되고 그곳을 채우는 것이 라티노 혹은 아시안들 그리고 또 흑인들의 인구수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백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렇게 유색인들이 등장을 해서 원래 백인들이 종사해야 했던 그 노동 시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빼앗아갔다라는 것이 또 이런 그 인구 또 인종 간의 갈등을 이렇게 유발하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었거든요. 그런 것하고 이 영화의 이런 그 지점들을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그 이민자라고 한다면 아마 아시아계 이민자를 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이민의 역사를 생각할 때 그 중국계 이민자들이 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많이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해 갔거든요. 1960년대에 미국과 그 소련으로 이렇게 냉전 구도를 이렇게 유지했던 미국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또 중국 간의 그 경쟁 관계로 이렇게 구도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도의 변화로 어떤 그 공포를 해석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 영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적인 그 방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두 번째 그 질문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미디어 속 사이버 공간, 뭐 여기에서 말하자면 SF 영화가 되겠죠. 전통적인 위계 질서들, 그리고 담론들, 말하자면 인종, 계급, 자본, 젠더와 같은 이 문제들을 새롭게 재생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에 대항하는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래도 노력을 하는가라는 우리 이 인식을 이런 그 영화나 미디어 이런 장르들을 보면서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좀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재생산하는 것을 그대로 소비하기보다는 뭔가 좀 그 맥락을 읽으려고 해보고 또 행간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인용한 것은 영화 평론가 정성일 씨가 본인의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결국 그 영화가 만들어진 역사 안에서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역사를 향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이 정성일 씨의 영화에 대한 요약 한 문장이 제가 오늘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강의한 그 어떤 큰 맥락에서 영화를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하고 좀 잘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 영화와 또 오늘 봤던 크리에이터 이 두 영화 모두 아시아와 서구 사이에 어떤 복잡하고 첨예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현실을 무시하고서는 이게 100% 해석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라는 매체를 우리가 접할 때 이런 좀 넓은 맥락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도 제가 굉장히 긴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